그다음에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하다고 밝혔어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에 현안 브리핑 자청해서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하다고 공개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긍정적이라고 받았거든요. 입장 변화가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이거 야당이 먼저 제시를 하긴 했었죠. 그래서 사실 급하게 이제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야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실이 2026년 의대 정원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현실적 타협안을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요. 2025년 거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교육부를 통해서 또 많은 입시 준비생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혼란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의 순서가 대통령이 어찌됐든 그 2,000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렇게 입장 변화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공식적으로 좀 알리는, 그리고 정중하게 사과하는 그러한 그 수순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한 거는요. 2,000명 증언한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쳤었어요. 국민들도 그렇고 야당도 자기네들이 반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데 의사들이라든지 전공의들이 그렇게 반발할 때 총선 전에 말입니다. 못 이기는 척하고 500명 정도로 타협안을 제시했었으면은 오히려 대통령은 의대 정원을 증언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500명 증언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있고요. 어찌됐든 여야가 합의해서 여야의 정 이제 협의체를 만드는 것까지, 근데 협의체 만든다 그래서 대안이 당장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요 과정에서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전공의들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호소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해야 돼요. 일단 전쟁 중에도 말입니다. 그 민간인을 치명적으로 그 상하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임시 휴전이라는 것도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추석 연휴만 하더라도 좀 돌아와서, 지금 그 군의관들이 들어와서 하지만 지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역할을 해야 나중에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의사들의 목소리를 훨씬 더 키울 수가 있어요. 명분이 있으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인질로 잡은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사과도 좀 하시고요. 내가 방향은 옳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간에 그 업무를 했던 저 장관, 차관, 특히 차관 이런 경우는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기 인사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계속 뭉개고 있다 나중에 하면은 생색도 안 납니다. 지금 과단성 있게. 왜냐하면은 차관이 없다 하더라도 뭐 차관 보서부터 시작해서 실무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정책적으로도 추석에 국민을 좀 안심시키면서 정치적으로도 뭔가 좀 손실이 덜한 그런 방법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추경호 대표가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아마 대통령실이나 정부하고도 조율이 됐을 거로 봅니다. 어쨌든 정부나 대통령실이 그동안에 그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이게 이제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이른바 이제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서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대화에 착수하면서 동시에 긴급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가 일정한 그 이제 본인의 소신이나 원칙이 성과를 거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6년도 중재안을 던졌는데 당시에는 대통령실이 거부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서로 간의 그 강경한 입장을 좀 반발자 없이 물러서야 된다. 이거는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와중에 이뇨한 최고위원 휴대전화 메시지가 좀 논란이에요. 이게 문제가 포착이 됐는데 국회에서 부탁한 의사가 지금 수술 중인데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했다.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문자를 받고 감사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답을 보내는 장면이 이제
언론에 포착이 된 거예요. 인유한 최고위원이 정상적인 절차대로 수술을 잡은 환자가 있어서 수술 잘 부탁한 게 전부다.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은 했지만 이런 문자를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다 뭔가 방법이 있으니까 급하지 않구나. 이런 분노를 좀 느끼시는 분들이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요새 일련의 그 언론 보도를 보면서 신라시대 골품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성골, 진골, 뭐 육두품, 오두품 해가면서 국민의힘도 그런 것 같아요. 전직은 소용없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보니까 뺑뺑이 돌다가 그런데다가 또 현직 의원이나 야당 의원의 부친이 또 그렇게 돌아가시고 뭐 이런 또 그 마음 아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또 문자를 그것도 뭐 필름하라고 또 당에서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아주 요 시점에 이렇게 그러니까는 여권에서 보통 뉴스메이커가 대통령 아니면 영부인인데 최고위원들이 종종 이렇게 씬스틸러로 그 필리버스터링 할 때 또 그냥 잠을 자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인요한 최고의 경우는 또 의사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당내에 도덕적 해이가 팽배한 게 아닌가.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게요. 그 왜 냄비 안에서 물이 서서히 끓고 있으면 그 개구리들은 물이 끓고 있다는 걸 모른다라는 이게 뭐 우스갯소리인지 속담인지는 모르겠는데 바깥에서는 특히 국민의힘을 좀 잘해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 큰일 났다 그러고만 안타까워하고 한쪽에서는 계속 흔들어 대는데도 본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하기 직전까지도 그 고위 참모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더 흥미로운 거는 그중에 몇 사람 빼고는 지금 또 잘 나가고 있어요. 저는 아주 그게 너무 흥미로워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했고요. 또 나름대로 뭐 설명을 하더라고요. 집도의가 이미 수술을 잡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의 그 청탁이라든지 그다음에 누구의 그 말발에 의해서 이런 식의 문화가 팽배해 있는데 이걸 고치자고 서로 개혁한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여전히 그 구태의 어떤 그 인습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지율 또 떨어질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인요한 의원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병원 부탁을 하면 여기다 해라라고까지 이 상황을 좀 비꼰 것 같은데요. 문자 내용을 보면 그 조금만 늦었으면 죽을 뻔 그리고 부탁 앞에는 그럼 결국 긴급 수술을 했다는 거고 긴급 수술을 부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요한 의원의 사후 변명이 별로 그렇게 타당하지 않고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근데 저게 이제 실정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김영란법상 수술이나 입원실 청탁은 김영란법 위반이거든요. 더군다나 그걸 매우 잘하는 의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이제 저런 청탁을 한다면 이건 부적절함을 넘어서서 실정법 위반이 여부가 있는지를 수사할 수도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어쨌든 의료대란 와중에 여당이 적극적인 그 역할을 못했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이러저러하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통령실에 어떻게 보면 좀 끌려다니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런 과정에 이제 국민들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져 있는 와중에 저런 내용이 공개되니까 결국에 이 와중에도 그런 그 특권이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또 부탁도 하고 그 부탁 들어주고 이제 자기들만의 이제 그런 그 특혜를 누리는구나 이런 박탈감을 국민들이 많이 갖게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부적절하죠. 네, 오늘 사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이제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 지난주 조사와 같은 23% 기록했어요.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전국에 이제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와 같이 23%가 나왔는데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 포인트 오른 67%가 나왔습니다. 부정 평가 이후에 의대 정원 문제가 1위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료 개혁 문제는 이 정권에 있어서 좀 좋은 효과가 있었잖아요. 긍정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의 이 상황은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긍정평가 23%가 아마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의료 개혁은 필요해요.
우리나라의 그 의료 개혁은 필요하고 또 그 정부의 의사 정원과 관련해서 의사들이 이렇게 막 그 집단 행동을 하면서 환자들을 인질로 삼는 거 역시 비판받아 마땅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라는 거는 그들을 설득하고 인내하고 그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이제 그 많은 희생자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데다가 감정적으로 그 뭐 큰 이야기는 아닐 수 있으나 진중권 교수가 인터뷰에 김건희 여사와 통화하는데 2,000명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더라라는 그런 것들이 이 국민의 감정선을 상당히 건드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빨리 그 추석 전에 단순히 뭐 그 야당과의 협의체뿐만이 아니라 뭔가 조치가 나올 수 있는 특히 전공의들을 응급 치료와 관련해서 복귀할 수 있는 임시적으로라도 그런 그 호소와 설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은 총선에서 굉장히 호재가 될 줄 알았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표가 더 잃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 참모들이나 그 사람들이 뭐 단순히 그 정치 아마추어도 아닌데 모를 리가 없는데 전혀 그 진언이라든지 또는 그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렇게 옳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무능하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지금 외면하거나 그런 게 아닌가. 그 예를 든다면 정진석 실장 같은 경우에 내가 국회에 가지 말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도 국회 부의장을 지내신 다선 의원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런 국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잘 이렇게 유도해서 좀 지지를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대통령 비판은 계속 거세지고 본인은 오히려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참 불행한 정치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 뭐 모든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제 국정 동력을 갖느냐 혹은 국정 동력을 잃느냐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선수가 전광판을 안 보고 뛸 때도 있지만 또 이게 경기가 어려워지면 전광판도 봐야 되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도 보고. 근데 이제 너무 전광판을 안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23%가 이제 핵심 지지층만 남은 건데 그야말로 저게 만약 무너지면 어떤 상황이 올까? 그러니까 20% 이하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이 공천 개입 논란이 확대되면 저게 굉장히 또 여론에 부정적으로 투영이 될 거고 자칫하면 20% 선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정 마비 사태가 올 수도 있거든요. 윤 대통령은 그 당신한테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거를 이제는 좀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1년은 거의 레임덕 상태여서 공무원 조직이나 관료 조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2년 8개월 남았는데 이제 1년 한 7, 8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뭐 3대 개혁, 의료 개혁까지 포함하면 이제 4대 개혁 이걸 이제 의욕적으로 하겠다. 얼마 전에 국정브리핑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국회에서 다 법이 돼야 되는 거고 또 국민적인 이해관계가 굉장히 예민한 연금개혁 같은 경우에 이런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합의나 설득도 필요한 사안인데 저런 지지율로 과연 저걸 할 수 있겠냐. 그런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통령이 너무 여론을 신경 안 쓰고 또 너무 소통을 안 하고 너무 남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닌가. 사실은 지금 저렇게 국정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소통을 안 한다. 여기서 기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해요. 보니까 기시다 총리 임기간이 20여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일본에서도 뭐 퇴임 여행이냐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보니까 기시다 총리가 와서 사도광산 등재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 언론들한테서 나왔어요. 이 정상회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여론을 신경 안 쓰신다고 지금 의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여론이 막 부정적이면은 대통령도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 하에 대통령들이 전부 언론을 싫어해요.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 정당화를 하냐면은 지금 여론은 그렇지만 나는 역사와 대화를 하고 있어. 언젠가는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다 저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의대 증원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왜 지금 상황에서 사저 얘기는 또 왜 나오느냐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은 왜 해? 아니 이건 저 개인 생각이에요. 왜 나가는 기시다가 와가지고 굳이 여기 와서 사도 강산 등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시를 하도록 만드느냐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그 한일관과 관련해서 누군가가 굉장히 나쁜 그 인식을 입력시켜 주는데 본인은 잘 모르시지만은 소위 그 뉴라이트들 인사들의 영향이 좀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 자체가 국민 전체의 정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줘요. 물론 우리가 일본과의 외교와 역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괴리가 두텁기 때문에 이걸 다 조율하는 것이 어떤 정부든 좌파 정부에서도 이건 굉장히 고민거리긴 했지만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다른 역대의 보수 정부와도 또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사도광산 같은 거는 국익과 직접 관련이 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가는 기시다의 그런 어떤 그 입지를 이렇게 세워주면서 사도광산과 관련해 가지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도광산에서 피해를 입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미 생존해 있는 사람이 제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광산 말고도 우리가 강제징용을 당한 그래서 거기서 온갖 고초를 당한 지역이 많은데 일본의 지금 계획은 뭐냐면 지금 지난번에 군함도 그다음에 사도광산에 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을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재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왜 그 초록불을 켜주는 것인지 그럼으로써 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우리 역사의 어떤 그런 그 얼에 대해서도 상처를 가하는 건지 정말 이거는 정무적 계산이 전혀 없는 정말 어떤 역사와 대화를 하는지 제가 진짜 만나면 묻고 싶어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기시다 2인 파티 왜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해주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침묵질인 거죠. 우리 예산을 가지고서. 그게 그 한일 간의 정상회견을 복원하고 그 성과를 마무리한다 이런 의미를 갖다 붙이지만 현안이 없어요. 그리고 현안이 설사 있다 한들 20일 뒤에 퇴임하는 기시다 총리하고 그 현안을 논의한다는 게 무의미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국민들 눈에 전혀 곱게 보일 리가 없고 가뜩이나 이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인사라든지 이런 건국절 논란이라든지 뉴라이트 사관이라든지 이걸로 한 차례 이제 국민들의 정서에 혹은 국민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또다시 이제 이렇게 목적을 알 수 없는 그런 정상회견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여론이 들끓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본 입장에서 나쁠 게 없죠. 퇴임하는 총리지만 여전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마지막까지 기시다 총리가 발휘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막후에서 어쨌든 자민당 정치의 큰손 역할을 이후에도 기시다가 하려고 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그쪽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익이 있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포함해서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포함해서 이런 평가도 있을 수 있고 기시다 총리가 결국에 지지율이 안 좋아가지고 퇴임을 하는 건데 네. 그렇게 일본 내부의 지지율이 안 좋은 가운데에 있어서도 이 한일 외교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성과가 있었다. 이런 거를 보일 수 있는데 우리는 뭘 보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 아까 이제 역사와의 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역사와의 대화도 좀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인정할 만한 역사의 대화를 하는데 자기만의 어떤 역사의 대화를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걱정이 됩니다.